내 핏줄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하루 부처가 아닌 아수라가 되려 합니다. 아들 같은 조카의 마지막 면회를 간 날, 한 노스님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녁을 코앞에 둔 조카가 부대 비리를 덮으려는 악질 간부들에게 절도범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군사재판에 넘겨졌고, 땡중이 군대에 뭐하러 기어들어오냐는 모욕까지 들어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건드린 스님이 전화 한 통을 걸자 대한민국 군단장 별 3개가 번쩍이는 삼성 장군이 허름한 몸빼바지를 입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각하, 이 죄인을 죽여주십시오. 부대를 뒤흔든 이 충격적인 외침.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깊고 아득한 산중에 자리한 낡은 사찰의 새벽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절대적인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지붕의 낡은 기와 위로는 아직 물러가지 않은 밤의 푸른 기운이 서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차가운 새벽 이슬과 짙은 소량이 섞여 맴돌았죠. 그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 예불당에서 울려 퍼지는 해민 스님의 나지막한 목탁 소리뿐이었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는 그의 숨결과 하나가 되어 고요한 산사를 채웠습니다. 그는 차가운 나무 바닥에 이마를 대고 몸을 낮추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108배, 한 번 허리를 굽히고 이마를 땅에 댈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이 기도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명호, 부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만 지내다오. 또 한 번 몸을 접을 때마다 그는 명호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겪었을 마음고생과 힘든 훈련들을 부처님의 자비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절을 올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 혜민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구슬 같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는 걸음으로 공양간을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에게 이른 새벽의 고된 수행조차도 곧 만날 아들을 위한 즐거운 준비 과정일 뿐이었으니까요. 공양간에 들어선 혜미는 익숙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정갈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그의 손은 오랜 세월 불경을 넘기고 목탁을 두드려 마디가 굵고 투박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물 흐르듯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나무 함지박에 담겨 전날부터 정성껏 불려놓았던 콩을 꺼냈습니다. 탱탱하게 불어난 콩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만지며 그는 잠시 과거의 어느 날을 떠올렸죠.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에 처마 밑에서 홀로 눈물 짓던 어린 명호. 혜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바로 이 콩고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끈한 콩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주자 울음을 그치고 환하게 웃던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혜민의 입가에 저절로 아버지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묵직한 맷돌을 꺼내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린 콩을 한 줌씩 넣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르륵, 그르륵, 무겁고 투박한 소리가 공양간의 새벽을 채웠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맷돌을 돌리는 두 팔에 집중되었습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일정한 속도와 힘으로 갈아내야만 가장 부드럽고 고소한 콩 반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곱게 갈린 콩물이 하얗게 흘러나오자 고소한 냄새가 공양간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는 거기에 약간의 소금과 직접 말린 채소 가루를 넣어 간을 맞추고 정성껏 반죽을 빚었습니다. 기름을 두른 무쇠팬이 적당히 달궈지자 혜미는 빚은 반죽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치익, 경쾌한 소리와 함께 콩고기가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갔습니다. 그는 행여나 탈세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나무젓가락으로 여러 번 뒤집어가며 최상의 상태로 구워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콩고기는 정갈한 나무 도시락통에 소담스럽게 담겼습니다.
그 옆으로는 손수 묻힌 쌉쌀한 도라지나물과 달콤 짭짤한 연근 조림이 색을 맞추어 자리를 잡았죠. 그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명호를 향한 그의 사랑과 정성이 오롯이 담긴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혜미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빛이 바랜 낡은 벽걸이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희미한 먹물 글씨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길이 향한 곳은 오직 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날짜 위에 닳고 닳아 거의 10만 남은 붉은색 색연필로 그어진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옆에는 혹여나 잊을세라 꾹꾹 눌러 쓴 6글자가 애틋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명호 마지막 면회. 혜미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아주 먼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0수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날이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감당 못할 빚더미에 내몰린 동생 내외는 어린 명호의 손을 잡고 이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만 아이를 맡아달라는 말만 남긴 채 그 길로 야반도주해 버렸죠. 그것이 그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는 처음에는 혜민을 향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스님도 나버리고 도망갈 거죠?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혜민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혜민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작은 등을 밤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조용히 약속했죠. 나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마.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의 아비가 되어주겠다. 그날 이후 혜민에게 명호는 그냥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상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며 그가 지켜내야 할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혜민은 도시락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산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벼웠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은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새벽 이슬에 젖은 흙길을 한참이나 걸어 내려와야만 겨우 버스 정류장이 나왔습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입김을 호호 불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야 할 텐데 우리 아들 나오는 길이 환해야지.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를 타고 다시 기차역으로 가서 표를 끊었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기차는 낯설었지만 명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덜컹 덜컹 규칙적인 기차의 진동을 느끼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았습니다. 넓은 들판과 작은 마을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혜미는 다시금 명호를 위한 기도에 잠겼습니다. 저 세상 속으로 우리 명호가 곧 돌아가겠구나. 부디 저 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 아들에게는 너그러워지기를. 기차에서 내린 그는 또다시 부대 앞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점점 낯설고 딱딱한 건물들로 바뀌어 갈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멈추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해병대 5사단 앞입니다. 혜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높고 엄격한 철문과 그 위에 새겨진 해병대 5사단이라는 글씨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산사의 부드러운 곡선과는 너무나 다른 날카롭고 엄격한 직선의 세계였습니다. 혜미는 옴매무새를 한번 가다듬고 길고 긴 여정의 피로도 모두 잊은 채 설레는 마음으로 위병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을 곧 만난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의 자비로운 세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져 내릴지를 말입니다. 혜민의 온화한 미소와는 달리 위병소를 지키던 젊은 병사의 얼굴은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딱딱한 가면 같았습니다. 그의 군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저 규정집에 활자를 옮겨놓은 듯 차갑고 공허했죠. 혜민이 따뜻한 목소리로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며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구려. 아들인 김명호 병장을 만나러 왔소. 그의 목소리에는 긴 여정의 피로감과 함께 곧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기분 좋게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병은 신청서를 받아들자마자 혜민의 발끝부터 머리까지를 무감각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은 이내 그의 낡은 승복에 머물렀고 그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복장으로는 면회가 불가능하십니다. 혜민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알기로는 종교인의 복장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의 되물음에는 어떤 항의의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의문이었죠. 하지만 근무병의 태도는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그는 혜민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전방의 허공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부대 규정상 단정한 민간인 복장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규정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돌아가셔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오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인간적인 배려나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규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차가운 벽만이 느껴졌습니다. 혜민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병소 뒤편 그늘진 벽에 기대어 게으르게 담배를 피우던 한 사내가 그들에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그의 군복은 일부러 멋을 부린 듯 단추가 한두 개 풀려 있었고 삐딱하게 쓴 전투모 아래의 눈빛은 비열하고 오만했습니다. 부대의 실세로 통하는 최진상 중사였습니다. 그는 다가오자마자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들고는 긴 연기를 혜민의 얼굴 쪽으로 보란 듯이 내뿜었습니다. 그리고는 근무병에게 턱짓하며 시비조로 말했죠. 야, 김이병, 너 내가 뭐라 그랬냐? 잡상인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아예 말도 섞지 말고 바로 돌려보내라고 했을 텐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혜민을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 노골적인 모욕에 혜민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잡상인이 아니오. 이 부대에 복무 중인 김명호 병장의 보호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최 중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보호자? 중이 무슨 놈의 보호자야? 그의 추악한 웃음소리가 위병소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내미 군대 보내놓고 걱정되면 저기 깊은 산속 절간에 처박혀서 불공이나 열심히 드릴 것이지 신성한 군대는 뭐하러 기어들어와? 물 흐리게 말이야. 그것은 단순히 무례한 말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종교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순간 혜민의 온화하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고요한 산사에서 돌을 닦으며 깊은 연못처럼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스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연못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만물을 꿰뚫는 날카로운 얼음 칼날로 변한 듯한 서슬퍼런 기세가 그의 두 눈에 번뜩였습니다. 그의 몸 안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던 장군의 본능이 이 버러지 같은 자를 당장이라도 찢어밟기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명호였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터뜨리는 분노의 대가는 고스란히 저 철문 안에서 고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혜민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받는 모욕이 아니다. 명호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내 아들 명호를 지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는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꽉 쥐었던 주먹의 힘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그의 의지를 거부하며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기어이 이겨냈습니다. 혜미는 스스로의 존엄을 내려놓고 그 오만한 자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알겠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오겠네. 그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위병소를 떠나는 순간 등 뒤에서 최 중사가 역겨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가래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혜민의 귓전을 때리고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혜민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이제 겪어본 적 없는 차가운 굴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대 근처의 작은 시장은 점심시간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외침과 비릿한 생선 냄새, 시끄러운 경적 소리로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평온함에 익숙했던 그에게 시장의 소음은 마치 거대한 폭력처럼 느껴졌죠. 그는 시장의 가장 후미진 구석, 떨이로 나온 옷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작은 좌판으로 향했습니다. 가진 돈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옷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입다 버린 듯한 낡은 옷들을 뒤적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푸른색 바탕에 촌스러운 꽃무늬가 가득한 몸빼 바지 한 벌과 목이 누렇게 뜨고 한껏 늘어난 낡은 티셔츠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값을 치르고 근처 공중화 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와 함께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타일은 깨져 있었고 구석에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혜미는 그런 불결한 공간 한가운데 서서 평생을 자신의 몸처럼 여겼던 승복을 벗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자 정체성이었던 승복이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 힘없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전 처음으로 그 남루하고 낯선 옷들을 몸에 걸쳤습니다. 깨진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초라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수행자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삶에 지친 늙고 가난한 촌부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죠. 그는 거울 속에 낯선 자신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호야, 이 아비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 내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하지만 명호야, 이 초라함이 너를 지키는 나의 기도라고 여겨다오. 이 수치심이 너의 앞날을 지켜달라는 나의 불공이라고 여겨다오. 그의 존엄성은 그렇게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서 아들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심호흡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삼켜내고 다시 부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낯선 옷을 입고 면회실 구석에 앉아있는 혜민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금 전 위병소에서 겪었던 모욕감은 마치 옷에 밴 퀴퀴한 냄새처럼 그를 떠나지 않았죠. 그는 자꾸만 아래로 말려 올라가는 티셔츠를 잡아내리고 어색하게 다리를 오므렸습니다. 빨리 명호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이런 초라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늠름하게 각이 잡힌 군복, 씩씩한 걸음걸이, 틀림없는 그의 아들, 명호였습니다. 명호의 얼굴에는 긴 휴가도 마다하고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를 향한 반가움과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혜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민의 모습을 완전히 확인한 순간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명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다가 이내 혼란과 충격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죠. 자신의 기억 속 아버지는 비록 낡았을지언정 늘 단정하고 기품 있는 승복 차림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했던 산처럼 크고 굳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아버지는 난생 처음 보는 허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큰 병이라도 앓은 사람처럼 혹은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명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내가 없는 사이에 아버지께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 그는 애써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 더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며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의 왜소해진 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어쩐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는 혹시나 아버지가 아픈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미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아무 일 없다. 이게 절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인데 어찌나 편하고 좋은지 모른다. 급하게 오느라 그만 이 차림으로 왔구나. 그의 서툰 거짓말에 명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무언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가슴 아픈 침묵으로 아버지를 배려할 뿐이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혜민이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도시락 뚜껑이 열리고 고소한 콩고기 냄새가 퍼지자 명호의 얼굴에 비로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와, 아버지, 역시 아버지표 콩고기가 최고입니다. 그는 허겁지겁 콩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혜민의 마음도 잠시나마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명호가 반찬을 집기 위해 팔을 뻗는 순간 혜민의 날카로운 눈은 그의 소매 아래로 언뜻 드러난 검푸른 멍 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순간 아차 싶었는지 화들짝 놀라며 급히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아, 이거 훈련하다가 좀 부딪혔습니다. 해병대 훈련이 워낙 험해서요. 다들 이 정도 상처는 달고 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지만 평생을 그와 함께한 혜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혜민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호야, 내가 어릴 적부터 거짓말을 할 때면 이 아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지. 지금도 그러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아비의 눈을 보거라.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훈련으로 생긴 멍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에게 맞아서 생긴 자국이다. 누가 그랬느냐? 아버지의 진지하고 슬픔이 어린 눈빛에 명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무력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최진상 중사랑, 저희 중대장인 박인철 대위가 부대 유류하고 보급품을 몰래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눈치챈 것 같은 병사들이나 조금이라도 밉보인 병사들은 훈련 때마다 교묘하게 불러내서 구타를 해요.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다들 무서워서 모른 척할 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혜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추악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의 수행으로 다져진 이성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명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신신당부했습니다. 명호야, 제발,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절대로 나서지 말거라. 엮이지도 말거라. 내 눈과 귀를 막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불과 몇 주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날 몸이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다. 그런데 저런 썩은 동아줄 같은 자들 때문에 내 소중한 앞날을 망칠 수는 없어. 제발 못 본 것이다. 못 들은 것이다. 이 아비를 봐서라도 제발 그리해야 한다. 알겠느냐? 명호는 불의를 참을 수 없는 자신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호는 차마 아버지의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들끓는 분노를 가슴속에 묻으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면회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치 문을 부술 듯한 그 소리에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중대장 박인철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최진상 중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죠. 박인철 대위는 위압적인 시선으로 면회실 전체를 한번 훑더니 명호를 발견하고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 김명호. 아주 아버님 오셨다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구만. 중대장이 직접 이렇게 행차를 해야겠어? 그의 차가운 눈은 명호를 지나 혜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남루한 행색,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 바지와 누런 티셔츠에 머물렀습니다. 박인철 대위의 입가에 벌레를 보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면회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인철 대위는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천천히 혜민과 명호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잘 닦인 전투화가 딱딱한 면회실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또각 소리는 두 사람의 심장을 죄어오는 불길한 소음과도 같았죠. 그는 테이블 옆에 멈춰서서 혜민이 정성껏 차려놓은 도시락 반찬들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더니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인상을 찌푸리며 테이블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혜민을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예의를 차리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십니까? 이야, 우리 명호가 이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다니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명호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쩐지 부대에서 혼자만 무슨 대단한 성인군자라도 되는 척 고고하고 깨끗한 척은 다 하더라니. 다 이런 배경이 있었구만. 피는 못 속인다더니 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명호의 올곧은 성품을 비꼬고 혜민의 존재 자체를 조롱하는 교묘한 독이었습니다. 박인철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명호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고 기분 나쁘게 툭 쳤습니다. 군 생활은 현실이야, 현실. 내 놈처럼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나 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줄 알아? 그는 턱짓으로 혜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처럼 저렇게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면 군대가 저절로 굴러가기라도 하냐? 안 그러냐, 김명호? 그것은 명호의 신념과 아버지의 삶 전체를 향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명호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지고 그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세게 쥐어졌습니다. 옆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즐겁게 지켜보던 최진상 중사는 박인철 대위의 눈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죠. 최 중사는 과장된 몸짓으로 앞으로 나서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도시락통을 향해 발을 힘껏 뻗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악의에 가득 찬
의도된 발길질이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혜민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통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혜민이 새벽부터 일어나 한 올 한 올 정성으로 빚었던 콩고기가 정갈하게 담았던 나물 반찬들이 차갑고 더러운 면회실 바닥에 처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최 중사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대위님 앞에서 너무 긴장을 했더니 그만 발이 미끄러졌네. 이런. 그의 가식적인 사과에 박인철 대위도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최 중사는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풀떼기나 먹이니까 애가 힘이 없어서 맨날 비실비실 대는 거 아닙니까? 군인은 고기를 씹어야 힘을 쓰는 겁니다. 고기를. 그의 저작거리 같은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폭력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그저 아들을 위해 밤새 잠도 설쳐가며 만들어온 그 사랑과 정성이 저 더러운 악당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최진상의 저 추악하게 웃고 있는 얼굴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개자식들아. 명호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것도 모른 채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최 중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죠. 명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뜨거운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버러지 같은 놈한테 당장 사과해. 당장 그 더러운 입으로 사과하라고. 면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민의 명호야 안 된다 하는 절규가 허공에 울렸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이 졸리는 신용을 하며 과장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이. 아니, 간부를 폭행한다. 이 새끼가 완전히 미쳤나? 그는 헛발질을 하는 척하며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까지 엎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연출한 박인철 대위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고 냉정한 지휘관의 얼굴로 돌변했죠. 그는 면회실에 있던 다른 병사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거기 너희들 뭘 멍하니 보고 있어. 그의 고함에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상관 폭행, 하극상 현행범이다. 당장 저놈 포박해서 헌병대로 인계해. 지금 당장. 혼란스러워하던 병사들은 상관의 명령에 반사적으로 움직여 명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이건 함정이야. 이놈들이 일부러 그런 거라고. 명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절규했지만 여러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그저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명호의 몸부림은 거칠었지만 훈련으로 단련된 건장한 병사 여러 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양팔은 뒤로 꺾인 채 단단히 붙들렸고 그의 몸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면회실 바닥에는 그의 전투화가 끌리며 남긴 검고 긴 상처가 마치 그의 절망의 궤적처럼 선명하게 새겨졌죠. 그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버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와 억울함으로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를 그르친 것에 대한 사죄이자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아들의 비통한 절규였습니다. 이윽고 명호의 모습은 복도 모퉁이로 사라졌고 그의 절규 섞인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미는 아들이 사라진 그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그대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그의 귓가에는 오직 아버지, 죄송해요 하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맴돌고 또 맴돌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인내가, 내 어리석고 미련한 인내가 결국 내 아들을 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구나. 내가 참지 않고 처음부터 분노했더라면, 내가 저들의 모욕에 맞서 싸웠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아니야. 내가 힘없는 늙은 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다면 내 아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 수만 가지 후회와 자책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믿음과 철학이 아들의 절규 한마디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인철 대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롭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넋이 나간 혜민의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귓가에 조용하지만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스님,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 중대장으로서 친절히 설명해 드리지요. 그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하며 혜민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 김명호는 이제 끝났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혜민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최근 부대에서 군용 물품이 자꾸 사라져서 저희가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 아들 김명호의 관물대에서 그 도난품들이 다량 발견되었소. 증거가 아주 명백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미리 준비해서 몰래 넣어둔 증거물이었죠. 아마 그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이렇게 면회온 아버지를 핑계로 난동을 부리고 선량한 최 중사를 폭행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 모양인데 아주 꾀가 얕았지. 너무 어설펐어. 그는 모든 진실을 뒤집어 명호를 파렴치한 절도범이자 폭행범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절도의 하극상, 그리고 상관 폭행까지 죄질이 아주 불량해. 이제 전역은커녕 군사재판 받고 정가자 딱지, 빨간 줄이 그어져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박인철은 허리를 숙여 혜민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당신 아들의 인생을 바로 당신 손으로 완전히 망쳐버린 거라고. 이제 좀 알겠소? 혜민이 절망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각 중대장실에서는 축배가 한창이었습니다. 박인철 대위와 최진상 중사는 값비싼 위스키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죠. 최 중사가 술을 한 입에 털어넣고는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역시 대위님은 대단하십니다. 시나리오가 그냥 예술이었습니다. 예술. 그 새끼 마지막에 끌려가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박인철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흔들었습니다. 그 눈에 가시 갔던 김명호 놈, 이제 아주 깨끗하게 치웠으니 한동안은 마음 편하게 사업 좀 확장할 수 있겠어. 그들이 말하는 사업이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군대의 재산을 빼돌리는 추악한 범죄를 의미하는 그들만의 은어였습니다. 최 중사는 안주를 집어먹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중놈 애비 얼굴은 더 볼만하던데요. 세상 다 잃은 표정. 아주 꼴 좋다 싶었습니다. 하하. 두 악인의 추악한 웃음소리가 중대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청년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죄책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혜미는 어떻게 부대 밖으로 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부대 앞 버스 정류장에 차갑고 먼지 쌓인 벤치에 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길고 외로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혜미는 힘없이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불경을 외고 목탁을 두드리며 만인을 위해 기도했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정작 자신의 피부치인 아들이 억울하게 끌려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늙고 병든 노인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인가? 악은 참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의 평생을 지탱해온 믿음의 기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비란 무엇이고 용서란 무엇인가? 저런 악기만도 못한 자들 앞에서 나의 믿음은 그저 공허하고 나약한 외침이었을 뿐인가?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번 터져나온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그의 깊게 팬 주름을 타고 흘러내려 힘없이 놓인 그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라 불리던 존경받는 노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슬픔과 절망을 짊어진 한 아버지가 무너진 세상의 한가운데서 처절하게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세상이 무너진 듯 울던 혜미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마치 칼로 베어낸 듯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그는 남루한 티셔츠 소매를 들어 얼굴에 뒤범벅이 된 눈물과 흙먼지를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히 얼굴을 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을 덮고 있던 혜민이라는 스님의 인자하고 나약한 껍데기를 스스로 벗겨내는 의식과도 같았죠. 그의 등이 굽어있던 등줄기가 꼿꼿하게 펴졌고 힘없이 떨구었던 턱이 당당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깊은 연못 같던 눈동자에서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천 길 아래의 빙하처럼 차갑고 서슬 퍼런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도 단 한 번도 눈을 피한 적 없던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가장 참혹한 전장에서도 승리를 이끌었던 지휘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불패의 신화, 김철진 장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다. 내가 부처의 자비를 말하며 침묵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동안 저 추악한 악은 이빨을 드러내고 내 아들의 심장을 물어뜯었다. 그는 지난 시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저런 악기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저 악기들을 모조리 불지옥에 던져 넣어 다시는 이 땅에 선량한 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다. 내 놈들이 감히 내 아들의 고귀한 인생을 너희들의 더러운 노름판의 판돈으로 걸었다면 나 또한 내 모든 것을 걸겠다. 내가 버렸던 지난 세월, 내가 지웠던 내 이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깊이 묻어버렸던 모든 것을. 혜민, 아니 김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승복 안쪽 깊숙한 곳, 아주 은밀한 곳에 바느질로 꿰매져 있던 작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딱딱한 감촉의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이 시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낡고 해진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케이스의 모서리는 닳아서 반질반질했고 군데군데 긁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속세를 떠나며 과거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버렸을 때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몸 안에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찌르릉하는 투박한 기계음과 함께 어두웠던 액정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하고 기능적인 군용 단말기 특유의 부팅 화면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번호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단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독수리, 살모사 모두 그의 휘하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제는 전설이 된 지휘관들의 암호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충성 박정훈. 충성이라는 두 글자가 이름의 일부처럼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십수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려던 마지막 날, 맹수 같던 사내 박정훈이 눈물을 흘리며 이 전화기를 그의 손에 쥐어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카카, 부디 이것만은 가져가 주십시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세상이 카카를 그냥 두지 않거든 이걸로 저를 부르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김철진의 입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훈아, 그 전화기를 내 아들을 위해 쓰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충성 박정훈의 이름을 길게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고요한 저녁 공기 속에 날카로운 통화 연결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더 이어진 후 전화기 너머에서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진은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들끓는 모든 분노를 한 점으로 응축시킨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김철진. 그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세상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급하게 들이켜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카, 김철진 장군님이십니까? 저 정말 살아계셨군요. 카카. 김철진은 그의 감정적인 외침을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로 끊어버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춰라. 그 말에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옛 지휘관 앞에 부하로 순식간에 돌아간 것이죠. 김철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지금 어깨에 달린 별이 몇 개인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자 명령의 서막이었죠. 내가 지금 자네가 관할하는 해병대 5사단 정문 앞에 와 있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김철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세상 그 어떤 외침보다 더 무거운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저 버러지 같은 놈들 손에 죽어가고 있다. 김철진이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폴더폰을 가만히 쥔 채 굳게 닫힌 부대의 철문을 싸늘하게 응시할 뿐이었죠. 그는 폭풍을 부르는 자였지만 정작 자신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듯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존재였습니다. 변화의 첫 신호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내쫓았던 위병소의 근무병 귀에 꽂힌 무전기에서 다급하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무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의 어깨는 반사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윙-마이너스. 부대 전체에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었던 종류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적의 침입이나 국지전 발발 같은 최악의 비상사태를 알리는 모든 군인들의 뼛속까지 공포를 심어주는 실제 상황 경보였습니다. 고요했던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막사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사무실에 있던 장교들은 서로에게 고함을 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북한군이라도 쳐들어온 거야.
다들 당장 무기고 앞으로 집합해. 그때 부대 지휘 통제실에서 이 부대의 지휘관인 연대장이 얼굴이 흙빛이 된 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미친놈들아, 집합은 무슨 놈의 집합이야. 다들 당장 정문 앞으로 가서 도열해. 군단장님께서 직접 이리로 오신단 말이다. 군단장이라는 5글자에 아수라장 갔던 부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대체 왜? 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죠. 육중한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혀있던 부대의 철문이 마치 거대한 성문이 열리듯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날카로운 사이렌을 울리는 군단 직속 헌병대 오토바이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휘관을 상징하는 번쩍이는 별판을 단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마치 성난 맹수들의 행렬처럼 굉음을 내며 부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기세는 너무나도 맹렬하여 연병장의 흙먼지가 회오리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선두 지휘 차량이 급정거하며 멈춰서자 이 부대의 직속상관인 사단장, 어깨에 별 2개를 단 소장이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잔뜩 굳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행렬의 가장 중심에 있던 지휘 차량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내가 내렸습니다. 훤칠하고 당당한 체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군복, 그리고 그 어깨 위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듯 번쩍이는 3개의 별. 이 지역 수만 명의 군을 호령하는 삼성 장군 박정훈 군단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무섭고 서늘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아수라장 갔던 부대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과 연대장은 물론 이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던 박인철 대위와 최진상 중사까지 모든 장병들이 황급히 박정훈 군단장을 향해 달려가 경례를 붙이려 했습니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하지만 박정훈 군단장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 그 끝에는 부대 정문 바로 앞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남루한 차림의 노인, 바로 김철진이 서 있었습니다. 박정훈 군단장은 김철진의 몇 걸음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부대의 모든 인원, 수백, 수천의 눈이 그 2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대한민국 군의 역사에 기록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나라 국군 최고의 지휘관 중 한 명인 하늘 같은 삼성 장군이 그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이 한쪽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병사들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정훈 군단장의 입에서 절규와도 같은 비통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각하, 이 죄인을 죽여주십시오. 그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 같은 분을 이 땅에 모셔놓고 이 미천한 제가 각하께 이런 끔찍하고 참남한 모욕을 당하시게 하다니 저를 당장 베어주십시오. 각하라는 단어에 박인철 대위와 최진상 중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뇌리 속에서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한 이름이 희미한 전설처럼 떠올랐습니다. 김철진 장군? 수십 년 전 호련히 사라졌다는 그 불패의 신화, 그 전설이
저 중놈이라고?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고 방광이 터질 듯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박정훈 군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슬픔이 아닌 순도 100%의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돌아서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굳어있는 사단장의 멱살을 거머쥐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장군의 몸이 종이장처럼 가볍게 들렸습니다. 박정훈 군단장의 입에서 지옥의 악기와도 같은 불호령이 포효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내 놈은 내 놈이 관할하는 부대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 놈의 부대에서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동안 내 놈은 책상에 앉아서 벼슬노름이나 하고 있었냔 말이다. 그는 사단장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던져버리고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박인철 대위와 최진상 중사를 향해 피가 날 듯 세차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두 놈, 당장 계급장 떼고 군복 벗겨.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저놈들을 포박해.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명령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군단 직속 헌병대와 감찰부를 전부 동원해. 오늘부터 이 부대 전체를 먼지 한 톨까지 이잡듯 뒤져서 숨어있는 비리란 비리는 모조리 찾아내. 이 일에 관련된 놈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군복 벗고 감옥 갈 줄 알아라. 그의 명령이 끝나기가 무섭게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군단 헌병대 특수임무대원들이 박인철과 최진상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자,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에 붙어있던 대위, 중사 계급장이 거칠게 뜯겨나갔습니다. 그들의 비굴한 비명과 함께 통쾌한 심판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군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진 그날 이후 해병대 5사단은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집혔습니다. 군단장 직속으로 편성된 특별감찰단과 헌병수사팀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부대의 모든 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박인철 대위와 최진상 중사의 사무실과 관물대는 물론 그들과 연관된 모든 서류와 컴퓨터, 심지어 개인적인 통신 기록까지 모조리 압수되었죠. 수사는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감찰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닫고 버티던 부패의 하수인들도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던 김철진의 이름과 서슬 퍼런 군단장의 의지 앞에서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리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박인철과 최진상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부대 유리를 빼돌려 민간업자들에게 팔아넘긴 사실과 그 장부가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동계 방한용품이나 전투 식량 같은 보급품들을 빼돌려 인터넷 중고 장터에 팔아넘긴 정황도 포착되었죠. 무엇보다 그들의 범죄를 눈치채거나 저항했던 수많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지른 끔찍한 기록들이 피해 병사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부패의 규모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부대 내의 다른 간부들은 물론 심지어 일부 지역 업자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썩은 뿌리를 통째로 드러내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며칠 후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떨치던 박인철 대위와 최진상 중사는 이제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한 채 초라한 죄수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죠.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군용물 횡령, 직무유기, 폭행 및 가혹행위 무고. 그들의 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인철,
최진상에게 군 형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모든 군인 연금 및 퇴직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그 판결에 최진상은 으엉 하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고 박인철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기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당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누명을 벗은 김명호는 헌병대 구금 시설에서 풀려났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죠. 그는 부패의 고리를 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사단장 표창까지 받으며 명예롭게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는 날 부대 연병장에서는 그를 위한 작은 전역식이 열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그의 앞에 서서 부대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의 가슴에 표창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병장으로 박정훈 군단장의 지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군단장은 차에서 내려 이제는 민간인이 된 김명호에게로 걸어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명호 군, 자네 아버지는 우리 군의 정신이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목이셨네. 그분은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지. 그는 명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도 그분의 아들답게 인생이라는 더 큰 싸움에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로 살아가게. 이 늙은 아저씨가 늘 뒤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겠네. 명호는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감추지 못하고 허리를 깊이 숙여 경례했습니다. 그것은 한 청년이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명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모든 거친 풍파가 지나간 후 고요한 평온을 되찾은 산사의 툇마루, 해민 스님과 말끔한 민간인 복장을 한 명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해민이 직접 끓인 향긋한 국화차의 김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감사함이 흐르고 있었죠. 명호는 말없이 일어나 아버지의 텅 빈 찻잔에 다시 따뜻한 차를 가득 채워드렸습니다. 혜미는 그런 아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방 안 작은 불상 아래에는 낡은 폴더폰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다시 깊고 영원한 잠에 들어간 전설처럼 김철진이라는 이름도 그 전화기와 함께 다시 깊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인 혜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따스하고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보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깊은 상처가 깨끗이 아문 그 자리에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소중한 새로운 삶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